예, 경제학개론 6분반 동영상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강은 한 8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5부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 여기서 13, 14장 앞부분을 조금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15장 독점을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조직론이 5부 산업조직론이 5장이나 돼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각각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16장 독점적 경제, 그리고 17장 과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이제 5부를 2번에 걸쳐서만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보강이 끼다 보니까 보강까지 해서 총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뒷부분 진행이 조금 하나 정도 좀 밀리게 되는데, 그거는 수업, 중간고사 이후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 상황 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13장, 지난 시간에 생산비용 했었죠. 생산비용에서 앞부분, 기회비용이라든지 경제적 이윤, 암묵적 이윤, 그다음에 회계학적 이유 이런 개념들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함수 도출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한 슬라이드에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생산함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생산함수라는 거는 여기 생산함수 생산 요소 투입량과 생산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투입 요소는 수식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함수를 수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F가 생산 함수인 거고, 여기에 노동과 자본이 투입이 돼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관계인데, 노동 투입하고 자본이 변수가 2개인 거죠. 근데 변수가 2개인 거는 한 그래프에 우리가 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본 투입량이 고정돼 있다고 이렇게 K 위에 바를 그린 거는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생산 요소 노동력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의 변화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 그린 거고, 이거는 수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어떤 관계를 나타낼 것인가. 지난번에 크게 그냥 정비례 관계, 체감하는 관계, 체증하는 관계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체증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력 투입이 늘어나면서 그거보다 더 빨리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생산 기술이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러면은 무한정 그냥 노동력만 늘리면 생산량 그거 이상으로 늘어날 테니까 특별히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물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산 요소 투입 늘어나는 것보다 생산량 증가가 더디게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산 요소 가운데 이제 자본 투입이 노동력과 함께 같이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물론 체증하는 형태의 생산함수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장기에 두 생산 요소가 같이 증가하는 경우인 거고, 하나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감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감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한계 생산물 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 생산물 체감. 한계 생산물 체감 현상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비용함수는, 비용함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함수에서 Y축이었던 거를 X축에서 놓고, 그 생산량에 따른 비용, 총 비용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나타내는 게 비용 함수인 거죠. 토탈 코스트 커브. 근데 한계 생산물 체감을 가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 함수는, 생산량 증가보다 더 빠르게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생산물을 하나 추가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동력의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노동력 하나를 투입을 하면 요만큼 생산이 됐고, 그래서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10달러인 거죠. 비용이 요만큼 들었고, 요거는 초기 이제 고정 비용이죠. 30달러는. 근데 두 번째 노동량을 투입했을 때 똑같이 이제 가격이 10달러입니다. 근데 늘어나는 생산량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노동 투입을 했을 때 또 더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의 그 비용 함수가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토탈 코스트 커브 총 비용 함수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그 평균 비용과 그다음에 한계 비용 곡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를 각각 도출할 수가 있게 되죠.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면은 이제 토탈 코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TC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순하게 나누면 이게 바로 평균 비용이죠. 근데 TC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TC에서 생산량이 조금 늘어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계 비용인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총 비용 AC를 이제 비용 함수로 그냥 AC라고 얘기할게요. AC를 Q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평균 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점점 줄어들다가 언제 최소화됩니까? 그 평균 비용 총 비용 곡선하고 이 원점에서 뻗어나오는 직선이 접할 때, 그렇죠? 요 경우죠, 요 경우가 최소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 다시 또 평균 비용 곡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이제 나타낸 것이 요 아래 그림에 있는 ATC라고 표시된 이 모양인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큰 값을 갖다가 점점점 낮아지다가 극소점을 찍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극소점을 찍고 거기서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평균 비용 곡선이 추출이 된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 한계 비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총 비용 곡선의 각 점에서의 접하는 기울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내 봤는데 보면은 조금씩 계속 증가하죠. 한계 비용은 계속 증가하죠. 이거는 뭐 무한히 증가하는 거죠. 거의 증가하는데 평균 비용 곡선하고 평균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한 점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두 값이 어디입니까? 바로 원점에서 뻗어나왔던 아까 AC 값의
극소화 값, 최소화된 AC 값에서만 두 값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그 값을 지나기 전에는 MC 값이 작고 그 값을 지나고 나면은 MC가 AC보다 커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 표현을 하면 요 아래에 있는 요 그래프 여기서 나타났던 그 빨간색 MC 곡선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본 것처럼 AC 값의 점에서 MC가 지나야 되고 그 점을 지나면 MC가 AC보다 커지고 그 점 이전에는 AC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정 비용 같은 경우에 요 처음에 요 부분이 이제 고정 비용이죠.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는 영원히 이제 0에 다가가는 그런 AFC Average Fixed Cost 곡선의 모양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가변 비용 곡선이죠. 가변 비용은 이제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뺀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뻗어나온 직선들이 그리는 그 그래프, 기울기의 모양이, 기울기의 크기가 바로 평균 가변 비용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증가한 요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가변 비용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지금 요 전형적인 기업의 비용 곡선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생산량 초기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도 같이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이 이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형태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를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거는 그 AC 곡선의 극소점을 MC 곡선이 지나게 되고 MC 곡선 그 극소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AC 곡선보다 이제 MC 곡선이 아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AC 곡선보다 MC 곡선이 위에 있다. 그래서 그때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AC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MC 곡선은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기의 그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였잖아요. 그렇죠? 단기. 다시 이 생산함수 모양으로 돌아가 보면 K가 고정되어 있는 걸 가정을 했었죠. 근데 장기에는 K가 변하는 게 장기라고 그랬죠. 자본량이. 그래서 그 장기를 한 평면에 표현을 하려면 이 AC 곡선을 여러 개 그릴 수밖에 없어요. AC, MC 곡선을. 그러니까 K가 예를 들어 K1인 값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기초 하에서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K 값이 좀 커지면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평면상에서 장기에 그러니까 L하고 K 값이 모두 변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비용 곡선을 한 평면에 여러 개를 그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그 단기에 여러 개의 주어져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하나의 그 시나리오 가운데서 본인의 평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장기에는 그러니까 노동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자본재의 양도 변화를 시켜서 기업의 비용을 극소화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여기는 3개밖에 안 그렸지만 대표적인 걸 3개 그린 겁니다. 여러 개의 비용함수를 가정을 하고 그 비용함수들이 최하점들을 쭉 연결한 점이 결국에는 기업이 장기에 직면하는 평균 비용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빨간 선이 되는데 이 빨간 선이 나타내는 거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타내고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구간,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구간. 두 번째로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평균 비용이 유지되는 구간. 세 번째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오히려 평균 비용이 늘어나는 구간.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간은 규모의 불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원인에 대해서 분업이라든지 기업 내 분업, 전문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얘기를 했었죠. 애덤 스미스의 빈 공장 얘기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생산 비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경쟁시장. 경쟁시장은 이제 앞에 13장에서 도출했던 우리가 MC하고 AC 곡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ABC 가변 비용까지 나타내는데, 이런 이제 3가지 곡선을 그려놓고, 그 경쟁시장에서, 직면하는, 수요를, 시장의 가격 변화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경쟁시장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가격에 맞춰서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수평인 수요 곡선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개별 기업 단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평인 가격 수요 곡선을 그렸고요. 그러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총 비용, 그렇죠? 그때 얘기했었죠? 총 비용에서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이윤 이거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한개 비용하고 한개 수입하고 한개 비용이 차가 0인 즉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렇죠?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런 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생수 공장, 생수 우물이 하나 있는 경우 얘기를 했었죠. 가격은 일정하게 1갤런당 6달러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 경우를 가정한 거고, 생산 비용은 점증하는 걸 가정했죠. 고정 비용은 이제 3달러가 드는 거고, 추가적으로 1갤런에 생산했을 때 2달러. 그 다음에 3달러, 4달러. 그러니까 한 개 비용이 보면은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점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개 수입은 일정하죠.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완전 경제 시장의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추가적인 수입, 그러니까 MR-MC의 값이 그 물건을 팔 때마다 누적되는 수입인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하나 팔 때, 1갤런 팔 때, 2갤런 팔 때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5갤런이 되면 추가적인 이득이 더 발생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6갤런이 되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하죠, 오히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MR 이퀄 MC가 되는 5갤런까지만 생산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MC는 증가하고 P 이퀄 MR이니까 수평선으로 그려져 있고 MR하고 MC가 일치하는 값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경제 시장의 개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설명을 했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개별 기업의 단기적인 이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이윤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사각형이 바로 이 기업의 단기 이윤이 되는 거죠. 경제적 이윤. 여기서 경제적 이윤이라는 거는 그 회계학적 이윤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투입된 모든 생산 요소들의 기회비용이 보장되는 그런 보장되고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이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렇게 단기에 이제 개별 기업에서는 이렇게 수평인 수요 곡선, 가격 일정한 수요 곡선에서 이윤 극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MC라고 그랬죠? MC 개별 기업에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 왜냐면은 이제 주어진 가격 하에서 공급할 물량이 곧 MC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들을 합친 게 바로 시장 수요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MC 곡선들을 수평으로 합치니까 그냥 똑같이 우상향하는 그 시장 공급도 같다는 거고, 다만 이제 좀 다른 게 개별 기업은 수평인 그 수요 곡선을 만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시장 수요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근데 다만 가격이 고정된 상황에서, 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이제 수평인 수요 곡선을 만나게 된다고 가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균형 앞에서 살펴본 게 이 두 번째 거죠. 앞에서는 이제 이윤이 발생하는 이 파란색 그 사각형이 이윤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이윤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 완전 경제 시장의 특징은 바로 기업이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원래 그 초기에 경제적 이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난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원래는 마스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났죠. 그거를 이제 D1에서 D2로 여기 빨간색 곡선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경제적 이윤이 없었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처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장기에 어떻게 되느냐? 장기에는 이윤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공급 자체가 늘어난다 이거죠. 개별 기업은 생산량을 조금 늘리는 수는 있겠죠. 이렇게 처음에 요만큼 생산하다가 지금 균형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죠. 근데 장기에는 그 새로운 기업들이 진출을 하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언제까지? 이 경제적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즉 가격이
다시 이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상태까지 맞춰지도록 그때까지 그 기업들이 새롭게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S1에서 S2까지 공급이 이루어져서 가격이 P2에서 다시 P1으로 떨어질 때까지 장기에 기업들이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다시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Q1의 생산량이었다가 그 마스크를 예로 들었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는 Q2까지 생산이 늘어났고 다시 그 생산자들, 기업들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많이 진입하면서 생산량이 Q3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경제적 이윤이 다시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근데 이거는 그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독점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산업조직론, 오브를 이제 산업조직론이라고 하는데 산업조직론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한번 봤었죠. 그걸 이제 다시 좀 갖고 왔는데 우선 이제 그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독점 기업이 지금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요 기업들 쭉쭉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독점 기업이 있을까요? 삼성에서는 전자, 휴대폰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그다음에 글쎄요, 가전제품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삼성생명, 화재 뭐 이런 보험회사도 있는데 그것도 독점은 아니고 휴대폰 같은 게 과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메이커가 현대차, 기아차 두 개가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소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르노, 삼성, 쌍용, GM대우 이렇게 총 메이커 자체로는 5개가 있고 그 중에 2개를 현대, 기아차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독점은 아니죠. 과점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뭐 벤츠라든지 BMW 같은 그런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도 있으니까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자동차라든지 어떤 전자제품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투입 그 휴대폰을 중소기업에서 만들기 어렵잖아요.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축적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이거는 초기 투입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쟁 시장이 되긴 어렵고 그렇죠? 다수의 기업이 출연하기도 어렵고 아마 과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참고로 또 얘기하면 이 기업 집단이라고 돼 있죠. 기업 집단.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그룹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같은 삼성이나 현대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한 거죠. 기업들의 모임. 그리고 그 중에서 자산. 기업 집단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자산의 총합이 10조 원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 그룹사가 35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K는 이제 텔레콤, 그다음에 그 정유 주유소들 있죠. SK 주유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표적인 회사죠. 보면은 근데 그것도 독점은 아니죠. 주유소도 뭐 GS나 뭐 SOL 같은 게 몇 개가 있고 텔레콤도 3사가 있죠. LG 플러스, SK텔레콤, 그다음에 KT 있고 반도체도 뭐 삼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하고 그 하이닉스밖에 없지만 외국에 또 몇 군데 더 있겠죠.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국내에 큰 의미가 없고 휴대폰이나 반도체 같은 건 글로벌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외국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LG는 어떻습니까? LG 전자 있고, 전자, 디스플레이, 뭐 같은 거죠.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LG 전자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TV 같은데 공급을 하겠죠. 그다음에 U 플러스 있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생활건강 되게 강한 기업이고 LG에서. 그다음에 LG CNS라고 SI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업체들이 보면 독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큰 주요 기업들, 요 4대 그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제조업 기반이고, 그다음에 롯데는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 롯데도 이제 롯데케미칼이라고 제조업 기반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롯데는 주로 유명하게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포스코나 하나도 제조업 기반이고, GS도 그렇고, GS는 좀 복합적이죠. GS 리테일 같은 서비스 기업하고, 칼텍스 같은 정유 쪽도 섞여 있고, 농협은 이제 금융권이고, 현대중공업도 제조업 조선, 조선도 3사가 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신세계도 롯데하고 비슷하게 서비스 기반이죠.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그다음에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이제 신세계하고 미국 스타벅스하고 합작 회사인 거고, KT는 이제 거의 단일이죠. 그룹사긴 한데, 여기도 뭐 무슨 렌터카 회사나 이런 데들이 KT 그룹 안에 있는데 거의 단일 회사인 거고, KT도. 한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항공, 그다음에 택배 있죠. 한진 택배. 그다음에 칼 호텔이라고, 그런 주로 서비스 그룹인 거죠. CJ도 주로 서비스 쪽이고, 제조업이 이제 제일제당 식품 제조업이 있긴 한데, CJ 대한통운처럼 물류, 그다음에 CJ CGV 같은 영화, 이런 문화 산업 쪽으로 주로 하고 있죠. 두산도 제조업 기반이죠. 핵심 기업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런 데들입니다.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이렇게 보면은 뭘 하는 회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만들거나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죠, 이미. 대부분 여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가고자 하는 회사도 공기업 빼고는 대부분 여기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덧붙여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의 근로조건이라는 게 임금과 복지, 그리고 뭐 야근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얼마나 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지금 산업조직론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그 기업이 어떤 최종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느냐를 배우는 거죠. 어떤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이 일하는 거는 아까 봤던 노동력 투입이 바로, 여러분 취업하면 노동력 투입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기업의 그 생산 과정의 일부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노동뿐만 아니라 그 자본재 투입 같은 걸 같이 조정을 해서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업을 갈지 생각을 할 때, 뭐 임금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넓게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약에 되게 만드는 제품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잘 팔리고, 그리고 이게 유망하다고 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겠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면 그 기업의 주주들한테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라갈 거니까, 그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근로조건보다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유망한가, 그런 걸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 거라면 기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거는 논리적이죠. 여러분 앞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조금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기업들을 쭉 살펴보면 독점은 잘 없다. 사기업에서.
그렇죠? 과정은 있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점이 생기는 원인 세 가지. 독점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우선 생산 요소의 독점. 중요한 생산 요소를 한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죠. 다이아몬드, 교과서엔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가공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요소가 독점이 되면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비어스라는 기업이 그 남아공에서 다이아몬드가 거의 세계 생산의 8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생산 요소가 거기 그 나라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그런 이제 생산 요소 독점이 바로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만드는 독점이 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라는 거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신기술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신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한 기업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그 기업이 높게 설정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고, 저작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새로운 음원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작곡가나 작사가 가수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보호를 해준다. 근데 왜 보호를 해줄까요? 독점을? 만약에 그냥 싸게 그냥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도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하도록 한다면 더 이익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되게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급자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신약을 개발할까요? 안 하겠죠. 이윤이 안 남는데. 새로운 그 신약이나 신기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함으로써 거기서 그 독점적 이윤이 보장이 돼야 그 독점적 이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약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또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볼 때는 이 독점 이윤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그 R&D 투자의 원동력이 된다 이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각자 투입 요소에 대해서 그 기회비용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독점적 이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런 특허라든지 독점을 일정 기간 보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윤을 통해서 새롭게 기업이 원래부터 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점 이윤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신약들이 계속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정부도 물건을 판매해야 거기서 세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정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독점은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다. 독점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연 독점. 자연 독점은 그 서비스나 그 재화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하철, KTX,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제품의 차별성이 별로 없죠. 전기에 차별성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TV하고 LG전자 TV는 차별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건 차별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르게만 전국적인 공급망만 갖추면 되는 그런 경우에 자연 독점이 된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기업이 그 이런 거는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게 바로 자연 독점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추는 게 핵심적인, 공급망만 갖추면 되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초기 고정 비용이 매우 크다. 그리고 망만 갖춰지면 그 이후에는 이용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거의 없죠. 가격 면적. 이런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면은 그 비용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초기 비용이 엄청 높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완만하게 거의 직선 비슷하게 이렇게 가겠죠. ETC 곡선이. 그럼 평균 비용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계속 감소한다. 언제 증가할지 모른다. 언제 최하점을 찍을지 잘 모른다 이거죠. 최하점을 찍으려면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굉장히 그 수요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경쟁보다는 독점적으로 한 사업자한테 권리를 주고 그 전국적인 망을 그냥 일률적으로 깔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생산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아까 이 독점 기업이라든지 독점이라든지 뭐 독점적 경쟁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뭐 과점이라든지 과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완전 경쟁 시장하고 뭐가 다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쉽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시장인 거죠. 생산자, 수요자 뭐 모두에게 바람직한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뭐 이윤을 얻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 시장의 형태인 거죠. 근데 또 그게 완벽하진 않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 없으니까 새로운 신기술 개발할 그런 여력이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한 개의 기업 입장에서 그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왜냐면 가격이 주어진 걸 프라이스 테이커를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진 거를 가정했기 때문에 시장 전체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독점 기업은 그냥 시장의 수요, 이게 완전 경쟁 그 시장에서 시장 수요잖아요. 그냥 시장 수요 전체를 공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그 기업의 수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어진 수요 하에서 독점 기업이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 그 공급 곡선이라는 게 어떤 가격이 주어졌을 때 그 공급할 의사가 있는 양의 공급량이잖아요. 근데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한 거죠. 수요의 형태에 따라서 그 생산량과 가격이 바뀌겠죠. 독점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한, 그 수요 곡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기업의 이제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교과서 이제 사례인데, 식수공급의 독점 기업이다. 보면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가격이 높을 때는 공급량이 적고, 공급량이 작을 때는 이제 가격이 높고, 공급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격에다가 생산량 곱하면 이제 총 매출, 총 수입이 되는 거죠. 토탈 레비뉴. 그리고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 수입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 레비뉴. 그리고 한계 수입은 뭐예요? 토탈 레비뉴에서 각각의 차이죠. 0에서 1로 늘어났을 때 0에서 1로 늘어났을 때 수입의 변화, 총 수입의 변화 10인 거고, 그래서 여기가 10인 거고. 그래서 1갤론에서 2갤론 늘어났을 때 총 수입 변화, 추가적인 총 수입 변화, 이게 마지노 레비뉴 8. 그 다음에 6, 4, 2 이렇게 한계 수입이 감소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요 평면상에 그려보면 초기점은 이제 y절편 P값에서 수직축의 수요곡선이 그러니까 수요곡선의 y절편하고에서 출발을 하지만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지금 0이 되는 시점이 6갤런일 때 0이 되잖아요. MR이.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6. 그리고 요 6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가격은 5죠. 5달러. 그러면 요 면적이 6 곱하기 5니까 30이죠. 토탈 레비뉴는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 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렇죠?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토탈 레비뉴 이꼴 이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 극대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가격과 생산량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거. 그리고 이걸 미분하면 이윤은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나왔었죠? MR-MC가 된다. 그래서 MR 이퀄 MC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앞에 다시 보면은 여기는 MC가 0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X축 자체가 이제 MC 곡선인 거고, MC하고 MR이 만나는 점이 바로 6인 거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6갤런일 때가 이제 MR하고 MC가 같아지는 거인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있으면 그거보다 아래로 한계 수익 곡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MC가 0인 경우였고, 만약에 보통 MC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MC하고 MR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럼 그 생산량에서 독점 기업은 그 수요자한테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을 받아야 이윤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과 독점 기업의 생산량이 결정할 거다.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작동 원리이죠. 요거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앞에서 그렸던 AC 곡선과 MC 곡선, AC 곡선의 극소점에는 MC 곡선이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수요 곡선에서 파생된 MR 곡선을 그리고, 의사결정할 때는 MC하고 MR이 만나는 점이 이윤 극대화 점이니까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을 정한다. 이게 바로. 근데 그러면 이걸 완전 경쟁 시장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습니까?
MR 이퀄 MC였잖아요. MR 이퀄 P. 그죠? MR 이퀄 MC는 그 공통적인 거고, 완전 경쟁 시장이나 아니면 독점 시장이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인 거고,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P 이퀄 MR이 되는 거고, 독점 같은 경우는 MR보다 P가 크죠. 그렇죠? MR 여기 있는데 P는 여기 있죠. 그러면은 그럼 개당 판매 이윤은 얼마나 될까요? 요거는 이제 평균 비용을 보면 아는 거죠. 요 Qmax일 때 개당 평균 생산 단가가 요거죠. 근데 실제 판매량이 B니까 이만큼 이윤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바로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례로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 개발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그림이죠. 그렇죠? 수요 곡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MR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독점 기업의 MC 곡선과 AC 곡선, 이건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총비용 곡선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TR 곡선에서, TC 곡선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그걸 각각 그려보면 MC하고 MR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생산 단가는 요만큼이니까 추가적인 이윤이 개당 요만큼 발생하고, 요 빨간색 사각형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부가 특허권을 일정 기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 가격에 팔 수 있게. 그러면 해당 기간 동안 이 이윤을 얻고, 그리고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경쟁 체제가 되는 거죠. 그 의약품의 성분이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한테도 공개가 되고, 그 제약회사들은 그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 성분이 같은 그 약을 더 싼 가격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가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개별 기업에서는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독점일 때는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가 있을 때 그 MR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환기 비용이 있으면 여기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근데 특허권이 만료되면 그 MC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가격이 사실상 그 시장 가격이 그 MC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제 시장의 공급 곡선이 되는 거고,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는 거고, 때문에 독점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렇죠?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후생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독점일 때는 독점 기업의 그 생산자 잉여만 요만큼 있고, 독점 기업의 이윤이 있고, 그다음에 독점 기업의 그 생산 비용이죠, 이게. 요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뀌면 소비자 잉여가 엄청 커지죠. 작은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으로 바뀌는 거죠, 소비자 잉여가. 그렇죠? 근데 요 원래 작은 삼각형만큼은 원래 소비자 잉여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 사각형 독점 이윤은 소비자 잉여로 바뀌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잉여가 늘어나는 건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이 삼각형만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생상의 변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독점 기업은 비효율성이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살펴본 거예요. 데드웨이 로스. 아까 봤던 이거를 완전 경쟁으로 바꿨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총 효용의 증가분이 바로 이 빨간 삼각형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비효율이다.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정부는 이제 독점을 규제한다 이거죠. 규제.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여기 이 맨큐 경제학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 성장론 여러분 대학원 가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점 기업 특허권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단순하게 비율로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독점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조금 또 나오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점 시장에서 기본 원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이제 가격 차별입니다. 가격 차별 뭐냐?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이게 뭐죠? 현실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가격 차별이 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극장 가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받죠.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미성년자들은 같은 영화인데 보는 어른이나 뭐 어린이나 그 보는 영화 자체는 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격을 적게 받는다. 뭐 이거는 단순히 뭐 저희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적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죠.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모닝펌 파마 가게에 아침 일찍 가면은 파마 가격을 싸게 받는 거. 모닝펌 할인이 있죠. 그것도 파마가 같은 거잖아요. 아침에 파마한다고 뭐 파마약이 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은 상품을 싸게 파는데 그건 왜냐?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면 싸게 그 시간대에는 그 가격에 지시를 안 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경제적 분석하기 전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대에는 그 가격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라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경제학적 그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우선은 이제 교재 사례를 한번 먼저 볼게요. 가격 설정 예시입니다. 유명 소설가에게 그 수요자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열혈 독자와 일반 독자가 있다. 근데 열혈 독자는 특징이 지불의사가 높고 일반 독자는 지불의사가 낮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유명 작가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먼저 쓰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권을 어느 출판사한테 독점으로 주고 먼저 성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을 어느 출판사가 200만 달러죠. 한 20억 되는 건데 먼저 주고 그 판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파는 거는 이제 출판사의 역할인 거죠. 소설가는 이미 돈을 받았고.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설정을 해야 어떤 마케팅 전략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 가격 그 설정 판매 전략을 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우선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가격을 열혈 독자 수요에 맞추는 경우, 그다음에 일반 독자 수준을 맞추는 경우. 그러면 가격을 높게 잡으면 열혈 독자만 사겠죠.
그럼 10만 명이니까 30달러 팔면 300만 달러 수입이 발생하고, 그러면 판권비 200만 달러 제외하면 이윤이 100만 달러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팔겠다고 하면 5달러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열혈 독자한테도 5달러에 파는 거니까 50만 달러 플러스 20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윤이 오히려 줄었죠. 그렇죠? 가격을 낮추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가격을 하나로 책정을 하면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독자하고 열혈 독자를 나눠서 가격을 그 책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열혈 독자한테는 그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받고 또 일반 독자한테는 낮은 가격으로 판다. 그럼 각각 300만 달러, 200만 달러의 수입이 생기니까 매출이 무려 5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죠. 그러면 200만 달러 판권비 제외하고도 300만 달러의 이윤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하면 독점 기업은 이윤을 더 키울 수 있다. 단일화된 가격보다. 이런 걸 이제 사례로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열혈 독자한테는 어떤 그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드커버하고 소프트커버, 그러니까 양장 책을 이제 포장을 잘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책을 내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걸 예시를 들었는데 방법은 사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앞서 그런 이 교재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뭐다? 가격 차별은 이윤 증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다. 이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차별을 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재에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격 차별 중에 하나가 국내 가격하고 해외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외국에서는 조금 더 싼 가격을 받고 그게 이제 뭐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대차 하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 되게 잘 갖춰져 있고 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독점력이 있는데 독점력이 있으면 가격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현대차는 그 상대적으로 미국에도 이미 포드 GM 이런 메이커들이 있고 도요타 이런 애들이 더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GM이나 르노 삼성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적으로 싸게 팔아야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독점력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은 좀 싸게 팔고 우리나라는 좀 비싸게 가격을 설정하는데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를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팔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가격 차별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특히나 그런 수송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현대차 살까요? 다 미국에 있는 거를 다시 역수입해갖고 사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차별을 시행하려면 인위적으로 이런 해외 판매 제품의 역수입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가격 차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지만 사회적인 후생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사회적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다 합친 거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수요자들도 본인의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건데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었죠. 수요 곡선과 MR 곡선이 있고
다음에 MC 곡선이 있으면 가격을 높게 설정하죠. 그래서 소비자 경우가 이만큼 발생하고 독점 기업의 이만큼 발생하고 만약에 이걸 경쟁시장으로 바꿨으면 추가적인 요 빨간색 삼각형만큼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요거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가격 차별을 완벽하게 한다. 예를 들어 수요자 100명인데 100명한테 다 그 사람들한테 차별적인 가격을 받아서 팔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삼각형 전체를 생산자 잉여로, 프로듀서 서플러스죠. 생산자 잉여로 바꿀 수가 있죠. 완벽하게 차별이 가능하다면. 물론 소비자 잉여는 없죠. 근데 소비자 잉여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소비자들도 본인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만큼은 지불했으니까 사람들은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는 것 뿐이지 손실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다.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사회적 총후생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 경제적 후생 자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차별의 예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판매한 상품 서비스가 동일해야 된다. 앞에 극장표 얘기했었죠. 노인, 어린이, 성인, 조조 할인. 다 이제 동일한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요금. 주말하고 평일이 다르고 아침하고 새벽, 낮 시간 다 다르죠. 되게 차별화가 많이 돼 있죠. 비행기 요금은. 근데 다만 비즈니스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 가격 차별은 가격 차별이 아니다. 네, 동일한 상품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차별은 아니다. 그리고 각종 상품 쿠폰을 발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기업에서 이제 상품을 파는데 수요자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품을 검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직접 상품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대신에 이제 매장에서 파는 건 좀 더 비쌀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안 알아도 된다. 그냥 싸게만 팔면 된다. 싸게만 사면 된다. 그래서 온라인을 검색을 막 해서 가격 비교를 해갖고 제일 저렴한 거를 사는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면 일정 부분 수요자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온라인 매장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쿠폰을 공급하는 거죠. 온라인 쿠폰.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오프라인 수준으로 설정을 해놓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쿠폰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그걸 쿠폰을 보고서 선택을 하겠죠. 직접 봐야 될 직성이 풀린 사람은 그 쿠폰을 안 선택하고 바로 가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장에서 살 거고, 두 번째 그 부류에 있는 가격 비교를 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쿠폰을 취득하고 그걸 쿠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사겠죠.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두 종류의 소비자의 수요 곡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장학금도 비슷한 거다. 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등록금을 지불을 하는 건데, 지불 여력이 낮은 학생과 좀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불 여력이 낮은 학생과 지불 여력이 높은 학생들을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 입학 성적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수석하면은 등록금 하나도 안 받고 오히려 그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을 한 겁니까? 본인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에 나는 지불 능력이 작으니까 조금 자기 성적보다 좀 낮은 수준의 학교를 가는 대신에 등록금을 조금만 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그 교육 서비스 수요자들을 차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량 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라면 5개 묶음들이를 1개보다 싸게 파는 거는 그 라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1개씩 파는 거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개씩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좀 쟁여놓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서 싸게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수요자가 다양한 거죠. 휴대폰 통신 요금도 마찬가지고, 통신 서비스가 같잖아요. 그렇죠? 요금제만 좀 더 싸게 제공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해외 판매랑 국내 판매 가격이 다른 경우는 얘기했었죠. 자동차랑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다. 지금 휴대폰 가격이 우리나라 그 갤럭시 가격이 미국하고 같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뭐 자동차, 뭐 TV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정부의 독점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냐? 공정거래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정거래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독점화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독점을 이제 규제를 하는데, 독점 시장을 이제 경쟁적으로 만드는 법을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국내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합병하려고 한다. 뭐 국내 가전제품 시장은 독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업이 결합하는 거, 합병하는 걸 규제하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얼마 이상 되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합병을 불허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이 합병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 기업처럼 행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TV를 가격을 같이 인상을 하자. 아니면 라면 시장, 우리나라 라면 시장 있는데 뭐 라면 회사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뭐 팔도, 용심, 오뚜기 이렇게 있는데 삼양라면 뭐 이런 데 있는데 우리 가격을 100원씩 같이 올리자. 그러면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합병을 하는 걸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다가를 가로막는 거죠. 근데 여기 비판도 있다. 근데 담합은 이제 잘못된 거라는 게 분명한데 합병이라는 거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거의 포션이 엄청 크죠. 국내에서는. 근데 이거를 꼭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독점에 가깝게 볼 수도 있죠.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게 시장을 완성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개방이 돼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그러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그 기업이 활동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외국의 뭐 토요타라든지 BMW라든지 벤츠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깝게 되더라도 이거를 조금 허용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야 뭐 진짜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합병이나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조금 뭐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처럼 될 수 있더라도 해외 시장을 생각을 하면 조금 용인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 수도, 전기, 철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상 거의 정부가 그 공급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점 비효율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정부가 공급한다는 거는 그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격을 낮게 설정해서 생산 비용을 줄인다든지 뭐 그런 노력을 할 유인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공급자는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할 유인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게 비용이 공공요금이 비용이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생산 비용 원가 이하로 거의 공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싸게 진짜 생산 비용만큼 받으면은 국민들이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전기를 못 쓴다든지 수도를 막 너무 아껴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을 낮게 설정해서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철도나 전기나 이거 대부분 적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적자는데 이게 공기업의 빚이 되는 거죠. 세금으로 결국에는 이제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차라리 그 공공요금 자체를 생산 원가만큼 높여서 받으면 국민들은 그 그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아낄 유인이 생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어, 소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으면 자꾸 질타를 받겠죠, 사회적으로. 왜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안 낮추냐. 니네 지금 쓸데없는 비용이 많지 않느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 자체가 낮아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싼 가격에 그냥 물 쓰듯이 전기 써놓고 전기 쓰고 보면 가게들이 뭐 밤에 불 다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죠. 물도 수도도 되게 싸니까 그냥 뭐 물 쓰듯이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뭐 전기나 수도 가격이 싸지 않다고 합니다. 뭐 밤에 전기값이 비싸서 그 간판에 불도 뭐 켜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싸게 하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비효율, 그러니까 낭비, 수도, 전기 등을 낭비하는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는 높은데 그게 그냥 다 빚으로 보이지 않는 빚으로 그냥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가격을 낮출 유인이 없는 거죠. 이미 공공요금이 낮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효율이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갚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현실적인 이제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그 자연독점인 경우에 초기 그 투자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C 곡선이 계속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AC 곡선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MC 곡선이 밑에 있다고 그랬죠. MC 곡선이 AC 곡선이 다시 그 AC 곡선의 극소점을 지나야 MC 곡선이 그 이상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MC 곡선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을 만약에 AC하고 맞춰서 설정을 하면 가격이 높아지죠. AC하고 AC하고 가격을 맞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 곡선하고 그다음에 MC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면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기관산업 공기업의 비효율 문제는 이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지는 문제들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산 단가만큼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을 이 수도나 전기 같은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간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다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게 이제 수요 곡선에 반영이 된 거죠. 그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 결국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손실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적인 기업의 그 공공부문의 비효율 문제를 줄이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우선은 그런 자연 독점인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국유화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 그래서 예전에 전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통신, 지금 KT죠? 국유화 됐었죠. 수도, 전력, 철도 이런 자연독점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유화를 많이 한다. 그다음에 무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독점 기업은 시장 실패인 거죠. 독점 기업으로 인한 시장 실패, 그 비효율은 시장 실패고, 그다음에 그걸 국유화했을 때 나타나는 비효율은 정부 실패죠. 그러니까 각각 서로 완벽한 건 없으니까 아예 차라리 국유화하지 않고 그냥 시장 실패를 놔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점할 수도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죠? 그게 뭐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사한테 거의 비슷하게 새 기업한테만 그 독점 과점 시장이긴 한데 그 제한적으로 권리를 줬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 실패 대신에 시장 실패를 생각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이동통신이 그래서 더 낫다고 느껴지나요?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에서 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그런 무조치의 사례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점은 되게 완벽한 독점은 거의 없었죠. 앞에서 사기업 같은 경우 보면 완벽한 독점은 드물지만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진 경우 현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의 현상은 아니죠. 지금 세계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구글의 그 인터넷 서비스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점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독점력이 산업별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리고 독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차별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현실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우고 나서 좀 더 이렇게 현실에서 좀 더 그런 독점 문제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보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예,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실강 그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